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은 철판까지 두꺼워서 그동안 자기가 저에게 한 행동들은 기억하지 못하는지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미는데 제가 남편 옆에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어야 될 상황인지라 눈물을 머금고 화를 참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밥 벌어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 부부는 각자 회사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건강 악화로 인해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서 저도 같이 찜질방 운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 달 버는 월급보다 찜질방 운영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맡아서 해보겠냐고 했을 땐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찜질방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저희 부부는 맛있게 만들어 놓은 음식을 그냥 받아 먹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모으셨어요. 부족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셔서 미련 없이 저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걸 확인하면 그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완전한 저희 일터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시부모님이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행사로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저희 찜질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땀 흘려 노력한 결과 만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시부모님도 저희 노력을 인정하셨는지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들이 조금씩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찜질방에는 단골 손님이 많았었는데 남자 비중보단 여자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남편의 행동에 문제가 있기 전까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찜질방에 자주 찾아온 여자 손님과 남편이 저 몰래 시간을 자주 가지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워낙 입담이 좋아서 여자 손님들과 자주 어울렸었지만 단골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예전에 저에게 먼저 했던 말이 떠올라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한 여자에게만 유독 일적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집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 보는 눈도 있으니 앞으로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었는데 제 말을 듣던 남편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는지 되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손님들이 많은 거지. 당신이 찜질방 운영하는데 제대로 된 도움을 준 적이 있었어? 하는 것도 없이 놀고 먹으면서 어디서 나한테 조심하라 말아야. 거저 먹으려는 당신의 그 모습이 내 입장에선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 찜질방 운영에 도움 줄 생각 없으면 당장 때려치워. 당신 없어도 충분히 잘 돌아가거든.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직원들로도 충분히 운영되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찜질방에 와서 제일 하는 거 없이 시간 때우다 가는 주제에 방금 뭐라고 했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내가 너무 지나치다고? 너는 내가 뭔 짓을 하는지 그것만 지켜보고 있냐?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냥 집에서 나오지 말고 주방 일이나 하면서 애들이나 봐. 힘들게 찜질방 운영하고 있는 나한테 그런 말 하면 기분 좋겠어? 왜 흥분을 하고 그래?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하는 짓을 보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여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꼬셔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 같아. 900평 찜질방이 자기 소유라며 작업 걸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아직 당신 명의로 옮겨진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찜질방에서 놀고만 있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찜질방 운영권이 넘어오고 나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땀 흘리며 관리했었는데 어떻게 놀고만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 직원들 관리며 찜질방 청소, 하자 보수까지 전부 다 내 손을 안 거쳐간 적이 없었고 그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거야. 당신이야말로 여자들과 수다 떠는데 정신 팔려서 제대로 도운 적이나 있었어? 남편과 저는 그동안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서로에게 쌓여왔던 불만들에 대해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조심해달라는 것밖엔 없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본인이 바람 피우다가 걸리기라도 한 것 같은 얼굴로 흥분해서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겐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가정을 소홀히 한 적도 없었고 잘 살기 위해 하루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제가 한 게 뭐가 있냐는 말밖엔 없었습니다. 부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남편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주 얼굴을 붉히며 싸우게 되자 찜질방 운영하는데도 영향을 받았었고 차라리 회사 생활할 때가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가길래 저 혼자서는 남편과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찜질방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신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삭히고만 있던 제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제 말을 침착하게 전부 다 들어주신 시모는 남편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행동들이 전부 다 거짓이냐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왔는지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길래 핸드폰으로 촬영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시모도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청소하는 모습과 다르게 녹화된 영상에서 보여주는 반대되는 행동들에 실망을 많이 한 듯 보였어요. 시부모님은 찜질방에 인생을 걸었다고 해도 될 만큼 모든 걸 쏟아 부었었고 땀 흘려 읽어낸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부 확인하셨을 때 시모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여자 손님들이 몰려온 시점부터는 찜질방 관리보다 여자들과 수다 떨기 바쁘던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시모도 공감해 주셨고 이 문제가 시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시부모님은 지금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모보다 시부가 더 현실적인 분이시라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당장 바로잡으셔야 했고 남편과 언성이 높아졌어요. 처음에 네가 찜질방 운영권을 받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회사 생활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처분하지 않고 넘겨줬으면 실망스러운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야지. 네가 우리 가족의 얼굴이라는 거 몰라? 우리 찜질방을 찾아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아직까지 나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가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명의 이전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차라리 처분하는 게 속 편할지도 모르지. 우리 집안을 먹칠하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명심해라.
네가 찜질방 주인으로서 손님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그만큼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대놓고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는 땀 흘리며 찜질방 관리하고 있는데 여자랑 광장에 대놓고 누워서 계란 까먹고 있으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앞으로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냥 혼자 왔다길래 잠깐 말 좀 붙여본 거예요.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장으로서 손님한테 친근하게 다가간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돼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도 선을 지키는 거랑 대놓고 작업 거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지. 그 여자 지금은 아예 대놓고 무상으로 그냥 들어오더라. 당신이 뭔데 그 여자를 그냥 들여보내. 솔직히 말해봐. 그 여자한테 이미 마음 뺏긴 거 아냐? 말로는 단골 손님 만들려고 친하게 지내는 거라면서 당신은 그 여자한테 입장료도 안 받고 식당 음식까지 갖다 바치고 있잖아. 누가 봐도 흑심 품고 있는 게 보이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차라리 회사 생활할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 그때만 해도 당신은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와서 애들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면서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찜질방 사장에 돈 좀 벌었다고 여자들만 골라서 작업 걸고 있잖아. 반대로 내가 남자 손님들한테 눈웃음 치면서 누워서 같이 계란 까먹으면 당신은 기분 좋겠어? 아버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 행동 하나 잘못하면 집안에 먹칠을 하는 거라고.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중에 애들한테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둬.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버님 어머님도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시부모님이 남편의 행동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명의 이전도 없었을 뿐더러 찜질방 또한 처분하겠다고 경고하셨어요. 남편은 얼굴을 붉히면서 끝까지 억울하다며 변명을 했지만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 문제로 한참 동안 싸웠어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통제하는 건데? 찜질방 사장인 거 티도 못 내냐? 내가 잘해주면 그만큼 손님들이 자주 찾아올 거고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건데 상황을 꼭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겠어? 당신한테 지금 너무 실망했지만 없는 정도 떨어져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다. 차라리 그냥 이혼하자. 내 방식대로 찜질방 운영할 거고 당신도 알아서 살 길 찾아봐. 애들도 당신이 알아서 키우고 더는 같이 못 살겠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뭐? 이혼하자고? 잘못을 인정했으면 바로잡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내가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당신은 나랑 애들보다 찜질방에서 여자들과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게 좋다는 거야? 차라리 아버님 결정이 맞을 수도 있겠네. 그냥 찜질방 처분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길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님한테 말씀드릴게. 시부모님한테 조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잘못을 뉘우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찜질방을 당신 이름으로 소유하기 위해 연기했다는 거잖아. 나 혼자 잘하려고 노력하면 뭐해? 어차피 돌아오는 건 남보다도 못한 취급인데 이혼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도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거라고. 쓸데없는데 헛바람 불어서
가정 파탄 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차라리 이혼을 하고 나 혼자 찜질방 운영하는 게 훨씬 속 편할 것 같다. 돈이 어느 정도 보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굳이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것도 모자란데 가정을 지키고자 내가 희생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 그리고 발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다는 거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어차피 이혼하면 우리 둘이 남인 건데 부모님이 자식인 나를 내치겠어?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찜질방 운영하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니야? 당신과 함께 살면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찜질방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내린 결정이야.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 위자료 정도야 섭섭지 않게 챙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혼 서류나 준비해. 애들 양육비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지불해 줄게.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잠깐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나와 애들을 내치고 나중엔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는 거야? 후회할 거였으면 이혼하자는 말을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 이미 나는 결정을 내렸고 후회해도 내 선택이니까 지긋지긋한 우리 관계 그만 정리하자.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하자 방에 있던 애들이 거실로 뛰쳐나와 엄마 아빠 이혼하면 안 된다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남편은 애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저와 이혼을 해야 방해꾼이 사라져서 찜질방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성격상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바로 찜질방을 처분하실 테고 남편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가기 전에 이미 시부모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뒤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였어요. 사람이 갑자기 많은 부를 움켜쥐게 되면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던데 그 말이 빈말은 아니었다는 걸 남편의 행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더는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매달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남편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되찾을 것 같아 저 또한 여기까지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찜질방으로 출근하지 않고 친정에서 생활했어요.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이 나면 그때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집안에 있던 물건 전부 싹 다 정리한 뒤 마무리가 되었을 때 찜질방을 찾아갔어요.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는 찜질방을 보면서 가방에 들어있는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건네주려고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찜질방을 밥 먹듯이 드나들던 단골 여자를 안마의자에 눕히고 상점 모시듯이 온몸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누가 봐도 둘이 눈 맞아 갈 때까지 간 사이 같아 보였어요. 남편 앞에 멈춰서 뭐 하는 짓이냐고 내려다보고 있자 상간녀에게 안마를 해주던 남편이 저를 보며 일어나 허락 없이 찜질방에 들어왔다고 대래 화를 내고 있었어요. 입장료부터 지불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상간녀 앞에서 저를 남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상간녀 앞에서 뺨을 맞게 된 남편이 눈이 뒤집혔는지 제 얼굴에 손을 올리려는데 그 순간 찜질방에 놀러온 손님의 아이들이 식혜를 들고 저와 남편 사이를 뛰어 지나가다가 부딪히게 되면서 아이가 들고 있던 식혜가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내용물이 전부 쏟아져 버렸어요. 아이는 식혜가 쏟아진 걸 보고 울음을 터뜨리길래 직원에게 새로 하나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한 뒤 아이를 진정시켜주면서 바닥에 흘린 식혜를 닦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이 아직까지 제가 사장인 줄 안다며 사정없이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쏟아진 식혜에 얼굴이 파묻혔고 남편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상간녀와 함께 비웃더니 남편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들어 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미 남편은 이혼 서류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온몸이 식혜로 더럽혀진 저에게 당장 도장 찍으라며 상황 파악도 못하는 멍청한 년이라면서 제가 알던 예전의 남편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너까지 꽤 감히 내 얼굴에 손을 올려? 보자 하니까 아주 내가 만만하지? 좋게 이혼해주고 끝내려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나한테서 위자료 받고 싶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어라. 그냥 곱게 주고 보내기에는 방금 네가 나한테 한 행동이 네 기분을 아주 더럽게 만들었거든?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우리가 처음에 아버님한테 찜질방 운영권을 받았을 때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오면서 서로를 의지했었잖아.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야?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었네. 그리고 우리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고 법적으로 부부인 거 몰라? 내가 보는 앞에서 저 여자 다리 주무르고 있으면 당연히 눈이 안 돌아가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당신이 잘못해놓고서 왜 나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 나도 좋게 이혼 못할 것 같아. 당신을 무너뜨려야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 줄 알았냐?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소유고 너는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해. 나랑 이혼하면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가진 것도 쥐뿔 없는 집안이 우리 집안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부모님이 두 눈 뜨고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너는 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 남이기 때문에 미련두지 않을 거고 새며느리 받으면 그만인 거야.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시지. 너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볼 것 같냐? 당장 내 찜질방에서 꺼져. 너는 절벽 앞에까지 가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대화로는 힘들 것 같아서요. 사람 되기는 글러먹은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제가 갑자기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자 남편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직원 한 명이 저를 보며 달려오더니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제가 현 시간부로 찜질방 사장직으로 승격이 되었다며 찜질방 운영권과 명의 이전은 저에게 돌아갈 거라는 시모의 말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직원에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직원은 추가적으로 찜질방의 운영을 방해하고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외부인을 당장 내쫓으라는 말도 있었다면서 직원들을 불러 모아 남편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두 번 다시 찜질방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남편을 내치려 하자
발버둥을 치더니 직원들에게까지 주먹을 올렸습니다. 안마 의자에 앉아있던 상간녀는 남편에게 더는 사장이 아니면 외제차 사주는 건 물 건너 간 거냐면서 전날에 호텔에서 한 얘기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냐는 충격적인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 몰래 남편은 상간녀와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상간녀는 급하게 밖으로 도망치려 하길래 저는 상간녀의 팔을 붙잡아 바람 피운 주제에 어디 가냐고 못 나가게 막아섰는데 상간녀가 그런 저를 노려보더니 저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면서 머리채를 잡길래 저 또한 그간 참아왔던 분노를 상간녀에게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힘에서 한참 밀리던 상간녀는 저를 상대할 수 없는 여자라고 판단했는지 온 힘을 다해 뿌리치더니 찜질방에서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아선 시모와 맞닥뜨리게 되었고 상간녀는 시모가 남편의 어머니인 줄 모르고 있었는지 입구를 막지 말고 비키라며 강하게 몸을 밀쳐낸 순간 시모가 상간녀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쳤고 남편 옆으로 끌고 갔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는 침착하게 대응을 하셨어요. 나는 너한테 이미 기회를 몇 번이나 줬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개망나니처럼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때 너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앞으로 잘하겠다며? 그런데 지금 이게 잘하는 거야? 이미 너희 아빠가 내린 결정이라 번복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한번 경고했을 때 정신 차렸어야지. 이 찜질방 운영권과 명의는 앞으로 며느리한테 옮겨질 거니까 너는 전에 다니던 회사나 열심히 다녀라. 찜질방을 처분할까 생각했었는데 며느리가 그동안 찜질방에 쏟아부은 노력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며느리한테 넘겨주기로 했다. 그리고 둘이서 이혼 얘기가 나왔다며? 누가 봐도 네가 100번 잘못한 건데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상황에 자기 마누라 엉덩이를 걷어차? 내가 저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몰랐지? 요 며칠간 며느리가 연락도 없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했었는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길래 설마 했는데 이혼 얘기가 벌써 나왔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었고 네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려고 왔는데 저 여자랑 아주 난리도 아니더구만. 며느리가 지금까지 참아온 것만도 대단한 거야. 애들까지 버리겠다고 했다며? 눈앞에 보이는 돈이 평생 네 곁에 머물러 줄 것 같지? 눈 한번 감고 뜨면 사라지는 게 돈이야.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너를 처음 데려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고 했었던 말 벌써 잊은 거야? 나는 너를 입양했었는데 너는 남도 아닌 자기 핏줄인 애들을 버리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다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강조했었는데 고작 눈앞에 보이는 부와 여자의 정신 팔려서 소중한 가족을 버리겠다고?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우리도 여기까지만 할 생각이다. 이미 결정 내려졌고 어차피 너 혼자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잖아. 며느리는 내가 그동안 딸처럼 생각하고 옆에 끼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내칠 수 없을 것 같다. 너한테 내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도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거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거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이 사람은 받아주고 저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혼하고 새 여자랑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혼자 흥분해선 찜질방의 명의를 저에게 이전해준다는 시부의 말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고 한바탕 난리를 치더니 혈압이 올랐는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머리를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은 남편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혈압이 심했던 남편이라 극도의 흥분은 자제했어야 했는데 명의 이전을 저에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시모는 그런 남편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5살인 남편이 불쌍해 보여 시부모님이 입양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도 잘 듣고 착한 아이였다는데 현재는 많이 바뀌어버린 성격이 시부모님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아마 시부모님도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잠시 뒤 깨어나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좀 전에 충격 때문인지 많이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였었는데 남편이 깨어났다는 말에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굳어진 얼굴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물어보니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했을 때 갑자기 쓰러진 이유가 혈압 때문이 아닌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이 복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자주 먹었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냐고 물어보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바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길 권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 같은 거일 줄 알았는데 의사의 말대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본 결과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4기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가족들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젊은 나이에 췌장암에 걸렸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암 중에서도 생존 확률이 낮다는 췌장암에 걸린 남편은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었는데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게 되었죠. 사람은 아프거나 보살핌이 필요해질 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다잖아요. 췌장암에 걸린 남편이 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많이 뉘우치고 있는지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남편을 쉽게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의 말로는 남편의 생존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면서 길면 1년 정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놓고 병 걸리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시부모님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찜질방 명의까지 이전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남은 시간 잘 좀 부탁한다며 주신 거였죠. 저는 지금 찜질방을 운영 중이고 남편 옆에는 간병인을 두고 있어요. 안 좋은 기억도 있지만 행복했던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애들 아빠로서 최대한 감정 조절하면서 최소한의 책임만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상황이라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지는 않고 있네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 아프고 상황이 힘들어지니 그제야 자신을 뒤돌아본 남편이 참 한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남편을 위해서가 아닌 시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머물러 주려고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난리친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고
바람피운 증거들을 많이 확보한 상태라 걱정 없이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현재의 가정에 충실하시고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를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직면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연애 후 서로에게 확신이 들어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었어요. 저는 대기업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 파트에서 관리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 꺼내자마자 바로 결혼 허락하셨어요. 결혼 생활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며 몇 년 살다 보면 둘이 벌어도 모자랄 거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의 직업보다 인성을 보셨어요. 예의 바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모습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면서 좋게 봐주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직업은 엔지니어예요. 저희 회사 하청에 있긴 하지만 교대 근무라서 그런지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생산직 라인 장비가 노후가 돼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남자친구와 자주 마주쳤었고 그렇게 일적으로 꽤 오래 봐왔던 사람이었어요. 볼 때마다 느낀 거였지만 항상 친절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 교대 근무와 장비 보수로 인해 피로가 누적돼서 많이 지쳐 있다 보니 무슨 말을 해도 귀찮아하거나 대꾸조차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왔었고 몇 년간 저희 라인 담당으로 배정돼서 상당히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거였죠. 이런 관계가 나중엔 개인적인 자리까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고 결혼까지도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훅 들어온 남자와 연인 사이에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저는 솔직히 결혼이라는 걸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워낙 일이 바쁘게 돌아갔었고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평생 노처녀로 살다가 세상 떠나게 될 줄 알았지만 저에게도 기회라는 게 찾아온 거였죠. 시부모님 인상도 나쁘지 않아 보였었고 무난한 결혼 생활을 상상했었는데 상견례를 하기 바로 며칠 전에 예비 시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듣게 되면서 너무 놀란 저는 퇴근 후 바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모는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입원 중이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주영 씨한테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듣기론 후진하는 차가 뒤에 있던 어머니를 받았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냐면, 아휴, 내가 아들과 통화하고 있었는데 후진하는 차량이 나를 못 봤는지 그대로 돌진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왼쪽 다리가 차 밑으로 깔렸지 뭐야.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대충 합의 보고 끝내면 되는데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과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 상견례 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 상견례 그거 좀 더 미루면 되죠. 어머니 몸부터 신경 쓰세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더 크게 안 다친 것만도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주영 씨는 어디 갔어요? 사고 유발자와 병실에서 대화하고 있나 본데
오다가 못 마주쳤니? 아무래도 합의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이 좀 길어지나 보더라고. 일찍 왔네? 엄마. 이분이 초보 운전이라 미숙해서 좋게 해결받으면 좋겠다는데 엄마가 원하는 합의금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부담스러워 하세요. 뭐라고? 지금 내가 요구한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쪽이 뒤에서 받아버리는 바람에 내 발이 차 밑으로 깔렸고 온몸이 쑤셔서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의 합의금을 안 주겠다는 게 말이 돼? 그쪽 부모가 다쳤어도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 그게 아니라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제가 추가적으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그걸 아드님께 설명드렸는데 조율이 잘 안 돼서 해결을 못 봤어요. 보험사에서 병원비랑 일정의 보상금으로 100만 원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따로 500만 원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 차가 마티즈 중고로 200만 원 주고 산 건데 추가적으로 저에게 개인적인 합의금 500을 얘기하시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요. 내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걸로 보여요? 사고 나서 세상 떠나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 여자가 사람을 쳐놓고 배짱 부리고 있네. 지금 깁스한 거 안 보여? 그리고 교통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후유증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0만 원 그거 없어도 되는 돈 받고 끝냈다가 나중에 내 몸에 문제 생기면 그쪽이 따로 보상이라도 해줄 거야? 보험 처리해줬다고 아예 모른 척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오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될까봐 추가적인 보상금을 달라는 건데 이게 잘못됐어? 그쪽은 부모도 없는 거야? 적당히 합의 보고 끝내주려 했는데 안 되겠네. 이번 일을 통해서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법적 소송 가야 되겠어. 더 많은 돈이 깨져봐야 정신 차리지? 운전을 할 줄 모르면 아예 밖으로 기어 나오지 말던가. 그쪽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선처는 절대로 없을 거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어차피 그쪽이 손해지. 나는 더 이상 피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 저 부모 없이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어요. 어렸을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셔서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데 500만 원은 저에게 너무 큰 돈이에요. 저 때문에 피해보신 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좋게 해결 보면 안 될까요? 합의 문제로 예비 시모와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격앙된 목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통 보험 처리하면 끝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고를 유발했던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저도 처음 본 상황이라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예비 시모가 변호사 선임해서 이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전부 다 알아봤다면서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사고를 낸 여자는 보험사와 대화를 좀 더 해보겠다면서 병실 밖으로 나갔고 잠시 뒤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금 보험사와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보상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사고 경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는 거라 이미 보상금은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 추가 피해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데 이미 보험사 측과 합의를 본 상태라 안 줘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나한테 개인적인 피해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이번 일을 크게 만들어야 정신 차리지? 운전대 평생 못 잡게 해줄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그쪽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세상을 떠날 뻔했었는데 고작 100만 원에 끝내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쪽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는 걸 잊은 것 같은데 한번 법대로 해보자고.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지? 이 일로 내가 시간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내가 지금 요구한 금액보단 더 크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거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할 말 끝났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최대한 좋게 넘어가 주려 했는데 하는 행동이 아주 괘씸하네. 예비 시모는 피해자였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었지만 사고를 유발했던 여자는 가해자라서 예비 시모의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가해자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면서 인사를 드린 뒤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알지 못했던 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았다면서 추가적인 피해 보상금에 대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다시금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눈치가 없다며 좋게 해결 보면 되는 걸 복잡하게 가려 한다면서 골치 아파하고 있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라며 시모는 이런 상황이 저에게도 올 수 있다며 잘 보고 배우라는 말을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를 자랑스러워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 원하는 피해 보상금은 전부 다 받아냈었어. 남들은 그냥 대충 넘어갔을 테지만 우리 엄마는 피해받은 건 확실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시거든. 결국 저 여자도 엄마한테 합의금으로 500만 원 주게 될 거야. 사고를 유발한 것부터가 잘못의 시작이잖아. 그런 일만 없었다면 여기 누워 계실 필요도 없고 병원에 계시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는데 아까 그 여자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 그래서 아마 그 여자도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걸. 그 돈 받아내면 엄마가 우리 결혼 생활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어. 아버지 온다니까 그럼 쉬고 계세요. 예비 신랑은 시모를 살펴드린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살면서 처음 본 광경이었지만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예비 시모가 피해를 본 부분이라 타당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또한 이런 일을 한두 번 봐왔던 건 아니었는지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비 시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예비 시모는 사고를 냈던 가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받아냈다는 말을 남자친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한없이 잘해주셨는데 예비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서 그런지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남자친구에게도 알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돼서 낯설게 느껴졌었지만 성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생각하는 걸 남자친구한테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사고야, 살면서 손에 꼽을 정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정대로 일정이 잡혀있던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거의 다 도착해 갈 때쯤 남자친구는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고, 저희도 뒤이어 상견례 장소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해두었던 룸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반대편에서 걸어 나오던 예비 시모와 저희 엄마가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 돌발 상황에 모두가 놀란 상태였어요. 예비 시모가 맥없이 넘어져 버려 바닥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머리를 부딪혔고, 그 소리에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가 허겁지겁 달려와 고통스러워하는 예비 시모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쓰러져 있는 예비 시모에게 죄송하다면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부축해 드리려 했는데, 갑자기 엄마의 팔을 뿌리치더니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 엄마 보고 장님이냐면서 두 눈 뜨고 앞도 못 본다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런 예비 시모의 말에 당황해하고 있는데,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아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려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아유, 교통사고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비사돈께서 앞을 제대로 못 보시고 돌진하는 바람에 제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는데 내진탕이라도 생긴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겠는데요. 지금 당장 병원을 좀 가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오늘 이 자리가 제 아들과 결혼 문제로 만들어진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견례를 끝내고 입원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휴, 지금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것 같거든요. 넘어지면서 팔목도 삐끗했는지 상당히 시큰거리는데 깁스도 해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돼서 금전적인 손해가 크게 날 것 같은데 내진탕이라는 게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 며칠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 증상이잖아요. 혹시 모르니 저에게 피해 보상금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깡패도 아니고 어깨로 저를 사정없이 밀치셔서 이런 사고가 난 거잖아요. 깽값으로 1200만 원 정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머리인데 좀 전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을 때 쿵 하는 소리 들으셨죠? 아, 여기 봐봐요. 홍난 거 보이세요? 이 정도면 무조건 뇌진탕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깽값이요? 제가 주영군 어머님한테 손찌검 한 것도 아니고 그쪽이 앞을 못 보고 무작정 밀고 들어와서 부딪힌 건데 병원비는 그렇다 쳐도 피해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달라뇨.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치료받는다 해도 그 정도로 큰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실 텐데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피해 보상금이라고 했잖아요. 치료비는 당연히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받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좋게 말하니까 제 말이 억지스러워 보이세요? 그쪽이 일단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예비 사돈지간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저렴하게 부른 거니 여기 통장에 적힌 계좌로 지금 당장 피해 보상 금액 쌓아주시죠.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이 결혼 파투 낼 거예요? 자식들한테 상처 줄 생각은 아닌 거죠? 이 정도는 솔직히 껌값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준 이 통장에 12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보라야, 너는 이런 집안인 거 알고 있었니? 이 결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말하는 것도 저렴한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이런 집안들과는 인생 엮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 상견례 시작하기 전에 알아서 천만 다행이지. 방금 법대로 하자고 했죠?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저에게 한 말에 대해 번복하시더라도 저희가 받은 상처는 좋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참,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보죠?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내가 쫄아서 고개를 숙일 줄 알아? 먼저 사고를 유발한 게 누군데 나한테 큰 소리야?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한테 화를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붓다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방에 엄마가 머리를 강하게 맞았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가 숙여진 엄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예비 시모에게 받았던 통장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핸드백으로 저희 엄마 머리를 내려칠 생각은 없었다면서 고개를 숙인 채 내밀었던 통장을 받아가려 손을 내민 순간 엄마는 가까이 다가온 예비 시모를 향해 들고 있던 통장으로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결국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예비 시모가 퍼붓는 막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저희 둘의 관계도 끝내자며 부모님을 밖으로 모시려는데 그때 일이 바빠서 상견례 자리에 못 올지도 모른다던 오빠가 특근을 마치고 뒤늦게 도착을 했어요. 저희 오빠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어떻게 된 거냐며 상황을 정리해 주려 하는데 예비 시모가 법정에서 보자며 더 심하게 난리를 쳤어요. 상당히 흥분한 상태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자 최대한 좋게 정리를 하려 했던 오빠도 선을 넘는 예비 시모의 지나친 행동에 화가 났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적당히 좀 하시죠.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서 상황을 악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어떤 상황인지 저희 동생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저희 어머니와 실수로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안 좋게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1200만 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달라는 건 너무 억지스럽기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당연히 제 동생과 결혼은 힘들죠. 아이고, 누가 결혼하겠대? 나도 이런 기분으로 내 아들을 그쪽 집안 사이로 보낼 생각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합의할 거예요, 말 거예요? 조율이 안 되면 법대로 하던지.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쪽들이 유리할 것 같아? 여보, 내 담당 변호사한테 전화 좀 넣어봐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알아봐야 되겠어. 일단 저기 룸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좀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변호사 선임하실 수 있고 이 정도 일로 법정에 올라가는 게 더 손해보는 일인 것 또한 알아두시죠. 제 직업이 검사거든요. 보라한테 아직 못 들으셨나 봐요. 네? 검사요? 아니, 방금 검사라고 했어요? 아니, 저번에 인사 왔을 때 나한테 친오빠가 한 명 있는데
직업이 강사라고 했지. 검사라고는 안 했는데. 너도 나한테 강사라고 했잖아.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 더는 안 물어봤는데. 강사가 아니라 검사였다고? 아니, 너는 나한테 어떻게 말을 전달해 준 거야? 네가 강사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들었잖아. 아이고, 검사 양반. 내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너무 날뛰었나 보네. 일단 다들 진정 좀 하고 조용히 정리하도록 하죠. 저도 피해를 봤으니 여기에서 서로 좋게 넘어가는 게 어떻겠어요? 예비 며느리 친오빠가 검사였으면 아유, 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겠어요? 내기가 어떻게 됐나? 강사를 검사로 알아듣다니.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서 기가 많이 어두워졌나 보네. 그때 당신이라도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면 제대로 알아들었을 텐데. 어찌됐든 제 아들과의 결혼은 물 건너간 거니 저희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아유, 살면서 검사를 내 두 눈으로 본 건 또 처음이네.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은 서로 잊기로 하죠. 저도 너무 흥분해서 잘못한 게 있으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분명 강사라고 내가 알아들었었는데 그때 내가 기계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을 때 물어봤었잖아. 보라씨 오빠 직업이 뭐냐고. 내 귀로 들리긴 분명 강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엄마, 죄송해요.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잘못 들었나 봐요. 그리고 엄마가 오늘 일은 너무 심했어요. 저랑 결혼할 사람이었잖아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일단 잘잘못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으니 CCTV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리를 지켜주시죠.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는 저희 오빠가 검사라는 말에 사색이 된 얼굴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빠는 룸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저희 엄마가 문을 열기 직전 상황부터 보려 했는데 저희 가족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문 앞에 서서 넘어지는 연기를 수십 차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창밖을 바라보더니 저희가 도착한 걸 보곤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저희 엄마와 부딪히면서 좀 전에 연습했던 대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가 급하게 예비 시모를 부축해 주었고 그때부터 상황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할 말을 잃어버려 CCTV 장면을 반복해서 돌려보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말까지 더듬더니 최근에 연기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잠깐 연기를 해본 거라며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듯 횡설수설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저희 가족이 도리어 피해를 본 것 같다면서 핸드백으로 저희 엄마 머리를 내려친 것과 정신적으로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며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곤 오빠는 상습 자해 공갈을 저지른 범죄자들 같다면서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를 신고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오빠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경찰서에서 해명하라고 경찰들에게 그 사람들을 넘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해 봤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죄를 뒤집어 씌워 보상금을 받는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나중에 듣게 된 소식은 가족 전체가 상습적인 자해 공갈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피해보상금을 500만 원이나 물어줬던 그 여자분도 같은 피해자였고 이번 일이 밝혀지게 되면서 다시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그 사람들이 타인에게 받은 금액만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벌금형은 힘들 것 같고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자해 공갈로 죄 없는 사람의 돈을 뜯는 행위는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가족 말고도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도 같은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기셨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나 싶었는데 자해 공갈단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안 좋은 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3년 전에 이혼을 하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얼마 전에 법원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저에겐 평생 후회로 남았었는데 그 사람도 저와 함께했던 그날을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를 향한 분노가 3년 전보다 더 커져 있더라고요. 이미 저는 새로운 남자와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 옆에 있던 전시모가 갑자기 자기 아들의 인생이 저 때문에 꼬인 거라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잠시 잊고 있었던 전시모의 기억까지 전부 다 떠오르게 되었네요. 4년 전 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가 꿈꿔왔던 행복한 생활을 그리기 위해 열심히 살았었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전 남편의 자상함과 저를 향한 한결같은 모습에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었고 남은 인생 함께하면 슬픔보다 행복한 날이 더 많을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었는데 결혼이라는 건 살아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고 나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남편이 연락 한 통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때까지는 연락이 됐었는데 퇴근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곧 연락이 올 거라 생각하며 저 먼저 집으로 들어와 저녁 상차림까지 전부 다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은 어디를 가게 되면 항상 먼저 연락을 했었고 저를 우선시 생각해서 걱정하지 않게 행동했었는데 그날따라 늦은 저녁 시간대까지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자 확실히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시모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해 드렸죠. 어머님, 혹시 그이한테 연락 온 거 있어요? 분명 점심시간 때까지만 해도 전화통화도 했었고 문자도 주고받았었는데 퇴근 시간대부터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어머님은 그이한테 연락받은 거라도 있으세요? 오늘같이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서 무슨 일 생겼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걔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자고 있던 나를 깨워. 기다리다 보면 연락 오겠지. 나한테는 연락 온 거 없으니까 다시 전화를 해보든지. 그렇게 걱정되면 나가서 찾아보든지 해라.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도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야.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거다. 자고 있던 시모를 깨워서 그런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시모는 당신 아들이 걱정도 안 됐는지 별일도 아닌데 전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전화통화를 끊은 뒤 남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완전 녹초가 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기분이 완전 상해 있었죠.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어디서 뭘 했길래 연락 한 통 없었는지 화를 내며 물어봤습니다. 그냥 일이 좀 있었어.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연락할 틈도 없었네. 당신 자고 있을까봐 일부러 연락 안 하고 들어온 거야. 다음날 얘기해도 되니까. 지금까지 문자 한 통 없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는데 잠이 오겠어? 내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알아? 도대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새벽 시간까지 전화가 안 된 거야? 그것 말고 나한테 말 못할 다른 상황이라도 있었던 거야? 평소에 내가 알던 당신의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참. 내가 회사 일 말고 뭐가 더 있겠어. 일단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는 거라고. 당신도 왜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물어봐. 저는 남편이 걱정이 돼서 잠 한숨 못 자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것보다 되려 짜증난다는 듯 얼굴을 붉히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어느 정도 납득될 만한 말만 해줘도 괜찮았을 텐데 남편은 저에게 회사의 일이라며 대충 한마디 던진 뒤 상황을 마무리 지어 버렸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진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어요. 늦은 새벽 시간에 누군가 남편한테 문자를 넣었길래 확인을 해보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사람에게 오는 문자를 확인해 볼 수 없어 많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남편의 핸드폰이 잠금 장치로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도 핸드폰을 확인해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아서 약간 서운했었지만 그런 걸로 괜히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연속적으로 오는 문자를 보니 남편이 분명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을 것 같다는 안 좋은 느낌이 머릿속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의 핸드폰에 연락 온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꼴딱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동이 트자마자 핸드폰 알람 소리에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지금 밤 새운 거야? 당신 어제 일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있었던 건 아니지?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늦은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전날 일 때문에 화 많이 났어?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나는 어제 하루 종일 당신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집에서 내가 걱정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나 봐?
회사 일이 바쁘다 보면 연락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황을 너무 키우는 거 아니야? 나도 당신이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됐든 회사 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들어왔잖아. 우리 아침부터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넘어가자.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 있겠어? 그 말은 앞으로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 있다는 거야?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화장실 갈 때라도 문자 한 통 넣을 수 있는 건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거잖아. 우리 결혼 생활한 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어. 벌써부터 이런 일로 삐걱거리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새벽에 당신 핸드폰으로 계속 문자 오던데 도대체 그 사람 누구야?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건 아니지? 나 몰래 바람이라도 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회사 집 말고 다른 데에 눈 돌린 적 있었어? 아침부터 쓸데없는 얘기 할래? 왜 흥분을 하고 그래? 그럼 새벽에 당신한테 연락 온 사람이 누군데 그래? 최근에 갑자기 핸드폰은 왜 잠근 거야? 나한테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너 혹시 의처증 같은 병 있는 거 아니야? 사소한 거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병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고. 회사 보안상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잠금장치 걸어 놓은 거야. 새벽에 무슨 문자가 왔는지 보고 싶다고? 자, 확인해 봐. 회사 업무차 다음날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단톡방에 연락 온 문자밖에 없어.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어제 잠깐 그런 일 있었다고 날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남편은 핸드폰을 확인해 보라며 비밀번호를 풀어준 뒤 저에게 직접 보여줬어요. 핸드폰을 건네받은 저는 안에 있던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회사 단톡방에 다음날 업무 상황에 대한 일정들이었고 남편은 아침부터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면서 핸드폰을 가로챈 뒤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의심되는 상황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오해하게끔 상황을 안 좋게 풀어갔으면서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의 관계가 전처럼 회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받은 상처도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저번에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로 오해까지 했었다며? 너는 내 아들을 그렇게 못 믿니? 새벽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의처증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내 아들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걸로 오해해서 핸드폰까지 전부 다 뒤졌었다며? 내 아들이 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고 그러더라. 이젠 내 말귀까지 못 알아듣는 거야? 한동안 우리 아들 내 집에서 지내게 될 거라고.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해라. 나는 무조건 내 아들 편이야. 어머님, 잠시만요. 저번에 제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잠 한숨 못 잘 정도였는데 어떻게 그이 편에서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시모는 제 말이 듣기 싫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제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못했었고 남편이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전화로 풀어가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날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리를 해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뭐야? 벌써 생각이 정리된 거니?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네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내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 들어왔으면 당연히 고생했다는 말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의심부터 하니까 내 아들도 상처를 받게 된 거잖아. 너는 앞으로 내 아들과 어떻게 지낼 생각이냐? 어머님, 제가 오죽했으면 저 사람을 의심했겠어요. 그만큼 본인의 행실에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 일은 저희 부부의 일이니 집에 가서 해결하도록 할게요. 당신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랑 벌써 끝내고 싶은 거야? 딱 하루 늦게 온 거 가지고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로 의심하면 벌써 다 말 다 했지.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 아니야.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살아?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관계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별거 하자는 거나 다름없잖아. 우리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 서로 맞춰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게 되는 상황은 당연히 오는 거라고. 이번 일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우리 관계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거고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과밖에 없을 거야.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여기서 얘기해봤자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야. 오늘 들어가서 저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충분히 좋게 풀어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너 지금 내 앞에서 뭐 하자는 거야? 내 아들이 생각이 없어서 내 집에 왔겠어? 너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온 거잖아. 그럼 어머님은 저와 이 사람이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서 저희가 좋게 풀어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의처증이 있는 네가 내 아들 피를 말릴 텐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사니? 한번 시작된 의심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내 아들을 괴롭히겠어? 정신병 걸리기 전에 빼와야 더 큰 피해를 막지 않겠니? 의처증 그거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이라더라. 나중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큰일까지 처지른다며? 남편을 설득해서 같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중간에서 시모가 계속 끼어들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저에게 정신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남편과 이혼을 부추겼어요. 원인 제공을 남편이 먼저 했는데 왜 제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옆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시부가 남편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괜히 더 큰 문제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 차라리 이쯤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당신은 잠자코 있어. 둘이 풀어야 될 일인데 왜 당신이 중간에 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야? 너는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둘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내 집에 와서 이 난리야? 당신도 이럴 땐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지. 왜 이혼을 부추기고 있어? 당장 돌아가라. 시부가 언성을 높이면서 남편한테 화를 내자 시모는 시부에게 목소리를 높였고
시부모님까지 심각한 분위기로 이어졌어요. 결국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는 최대한 좋게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벽을 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새벽 늦게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순식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저도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지게 되자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더군요. 오해를 풀지 못하니 서로의 감정은 더욱더 악화만 되어갔고, 저 혼자 노력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만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벼랑간 남편이 왜 갑자기 변하게 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친구와 술 한잔하려고 택시를 탔는데, 잠실역을 지나가던 순간 남편을 본 것 같아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눈앞에 보인 충격적인 장면은 왜 저에게 함부로 대했는지 알게 되었고, 저는 친구와의 술 약속을 취소하고 급하게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남편의 뒤를 따라갔는데, 남편의 모습을 정확하게 두 눈으로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양손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본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목격한 광경에 보인 남편의 모습은 상당히 자상한 얼굴이었고, 옆에 함께 걷고 있던 여자와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최대한 들키지 않게 유모차를 끌고 있는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향한 곳은 놀이공원이었고, 팔짱을 끼고 있던 여자에게 여보라는 호칭으로 서로의 관계가 어떤 사이인지 저에게 여실히 보여주었죠. 저 몰래 이중살림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남편의 뒤를 따라 놀이공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모자 하나를 구입해서 푹 눌러 쓴 다음 계속해서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유모차 안에 있던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아이였어요. 갓 돌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의문의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부 다 증거물을 남겨둔 다음 기회를 봐서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한바탕 난리를 치려 했는데, 놀이공원을 걷고 있던 남편과 여자가 벤치에 앉더니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나도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이 방법밖에는 없더라고. 내 아들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를 다시 찾은 거야. 솔직히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잖아. 나는 이미 결혼을 했던 상태에서 자기를 몰래 만났다가 결국 우리 관계에 들키게 됐고, 나는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당신 부모님은 당연히 나를 탐탁지 않아 있겠지. 나는 전 남편한테 위자료까지 물어줬었잖아. 나도 그 당시 애가 있다 보니까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나중에 내 전 남편이 서류 하나를 보내주더라고. 그걸 보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전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당신 아이였던 거야. 이미 전 남편은 뒤에서 내 모든 걸 뒷조사하고 있었던 거였지. 나는 당연히 전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전 남편이
왜 그렇게 차갑게 변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다시 찾아가려 했는데 이미 당신도 결혼까지 한 마당에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어. 우리 관계가 좋은 시작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포기하려 했는데 그때 마침 퇴근하려는 당신과 마주치게 된 거야. 그때 내 아들이 평생 친부의 존재를 모르고 살게 하는 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결국 그날 털어놓게 된 거였고, 그때 자기랑 새벽 늦게까지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들은 다시 시작해야만 했고 제자리를 찾아야 또 다른 피해가 없게 될 거라고 확신했지. 지금 그 여자는 이 사실 전혀 모른다며? 어떻게 얘기할지 아직 결정 내리지 못했으면 내가 직접 만나서 대화 좀 나눌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좋게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일이면 하루빨리 말을 해야 되겠지.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계셔. 그 사람은 아직 아이가 없지만 당신은 벌써 내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 당신 부모님도 내 얼굴 보고 싶어 하신다며? 상황이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말해야 상황 정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때 새벽 늦게까지 들어온 건 전부 저 여자 때문이었어? 나랑 살면서 둘의 관계 정리 안 하고 계속 붙어먹다가 애까지 생긴 거야? 저 여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당신 자식이었다는 것도 정말 충격인데 나를 의처증 병자로 몰고 갔던 거였어? 나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너랑 결혼 생활 했던 거고 너 정말 쓰레기였구나. 유모차에 있던 아이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남편 옆에 붙어있던 여자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했다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그랬다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그동안 남편이 저를 대했던 행동들이 생각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 여자는 미리 말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미안하다며 타이밍이 좋지 않았을 뿐이라고 좋게 이혼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그년 뺨에도 사정없이 손을 올렸어요. 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분풀이를 남편에게 계속해야 했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 여자가 본처고 제가 꼭 상간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제가 받은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위자료, 혼인 취소 소송도 진행했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도 시모는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형편이 좋지 않은 거 알면서도 간슬게 다 빼간다고 온갖 욕을 퍼붓더군요. 이런 사실 알면서도 시모가 저를 속였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었지만 쓰레기 집안 때문에 제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그냥 무시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남편의 과거에 자식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뒤 3년 만에 다시 법원 앞에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설마 너도 이혼하러 온 거냐? 그렇잖아도 얼굴 좀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네가 그때 내 아들과 이혼한 이후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가 최근에 출산을 또 했는데 그 아이가 내 아들과 유전자가 다르게 나왔다. 첫애는 내 아들의 친자식인데 둘째는 내 아들의 친자식이 아니었다고.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그 벌을 못 버린다더니 내 아들 출근했을 때 택배기사와 눈이 맞아서 내 아들 집에서 한바탕 뒹굴었다더라. 네가 내 아들의 자식만 서둘러 가졌어도 그 여자를 받아주지 않았을 텐데 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만 줄줄이 꼬였잖아.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당신 아들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으니까 벌어진 일이잖아요.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처음부터 했으면서 왜 남 탓을 해? 전시모는 자기 아들의 인생이 저 때문에 꼬인 거라면서 들고 있던 서류로 사정없이 제 뺨을 향해 내리쳤어요. 너무 놀라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전시모 멱살을 잡아챘는데 제 앞에 나타난 법복을 입고 있던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막아서 남편과 마주친 전시모와 전 남편은 눈앞에 법복을 입고 있던 현 남편을 보고 움찔거렸고 남편이 두 모자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순식간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전 남편은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듯 전 남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붉어진 얼굴로 저를 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전시모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벌써 결혼했니?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검사 양반이 너랑 새로 살림 차린 분이셨어? 진작 얘기했었으면 내가 너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신한테 일일이 설명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정신 나갔어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내 얼굴에 무슨 자격으로 뺨을 올려요?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요즘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도 빨리 용서를 구하세요. 일을 크게 만들 거예요. 두 모자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전시모에게 서류로 뺨을 맞게 된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감정이 격해져 있던 사이 3년 전에 저와 전 남편을 이혼하게 만든 여자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시모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기 아들 놔두고 택배기사랑 눈 맞아 바람 피웠다는 거에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법원 앞에서 전시모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전 남편이 법원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힘겹게 말린 뒤 전시모를 차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갑자기 급한 용무에 전화가 와서 받고 있었고 저는 법원 앞에서 난리치는 두 모자 때문에 골치가 아파 격해지는 몸싸움을 막으려고 경비에게 달려가는 도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돌음이 들려왔어요. 전시모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놓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도 없다며 격한 몸싸움을 계속 벌이던 도중 전시모가 그 여자를 도로가로 밀어버려 사고를 유발했는데 전 남편이 전시모와 그 여자를 말리다가 동반 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주변을 에워쌌고 구급차가 도착해 전 남편과 그 여자를 태워 응급실로 출발했습니다. 전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도착한 경찰이 전시모를 연행했고
이 문제로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사고를 당했던 그 여자는 응급처치를 취했지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이고 전 남편은 한쪽 다리와 갈비뼈 골절로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충격적인 사고를 당한 상태였어요. 이 문제로 전시모는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번 사건을 저희 남편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시모의 행동이 고의적이었다는 걸 알고 형벌을 무겁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전시모의 변호사 측에서는 고의성이 아닌 우발적 사고라곤 하지만 남편이 모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공방에서 남편이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징역은 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이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분노도 같이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시모의 행동은 누가 봐도 용서받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에 대해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퇴근을 하던 도중 처음 본 남자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지금의 남편이 저를 도와줬었어요. 지나치던 남자가 저에게 신체 접촉을 했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었는데 지금의 남편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줬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전시모는 징역 3년 이상 선고받게 될 거라고 하네요.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니 어쩌겠어요. 달게 받아야 되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집안과 하루빨리 정리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짓고 산다면 언젠가 그에 따른 벌이 내려진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앞에서 시모가 저에게 사정없이 서류봉투로 물리적인 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본인의 잘못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삶에는 상처보다 좋은 날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